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어느 시끌벅적한 동네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오래 알고 지내던 언니 한 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옛날에는 정말 친하게 자주 만났던 언니였는데 서로 생활 반경이 달라지면서 만나는 횟수가 자연스레 뜸해졌으니 그럼에도 우정에는 변함이 없던 사이였답니다. 그 언니한테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자식 둘이 있는데요. 딸이 곧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번에 만난 것이었고요. 어머, 정말로 잘 됐다. 은정이 걔가 시집을 가려고 하질 않았다면서 언니가 고민이 많았었잖아. 근데 결국 자기 짝을 만나니까는 가게 되는구나. 아유, 그랬지. 내가 우리 딸랑구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았었지. 딸이 엄마를 닮아서 엄마를 보고 자라서 결혼을 안 하려고 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속상했던지 몰라. 너무 미안하고 걱정이 많았었는데 마음 맞는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눈물이 다 나더라. 은정이 걔가 언니 닮아서 속이 깊고 차분하잖아. 분명히 결혼해서 잘 살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언니보다 은정이가 더 야무진걸? 그렇지? 내 생각에도 그래. 나보다 우리 딸랑구가 여기로 보나 저기로 보나 훨씬 더 나아. 자기 엄마처럼은 살지 않을 애야. 결혼 문제로 딸이 은근히 속을 썩였는데 그게 해결이 돼서 그 언니는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면서 좋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다리 쭉 뻗고 잘 정도는 아니라고 했죠. 사이될 사람이 마음에 들고 사돈 내에도 괜찮은 분들이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실제로 살아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완전히 안심은 아직 못하겠다고 제 앞에서 솔직하게 털어놓더군요. 왜냐하면 그 언니가 일찍이 이혼을 한 사람입니다. 아주 개차반 같은 인간을 잘못 만났거든요. 웃긴 건 옛날에 절에 갔다가 만났던 사이라고 했어요. 그 언니는 지인들을 따라서 얼떨결에 그때 처음으로 절에 가본 것이었고 그 인간은 불심이 깊어서 자주 절을 찾던 와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중에 있던 절이었고 어쩌다가 하산을 함께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호감이 생겨났고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다음이 다시 또 한 번의 다음을 만들었고 그런 식으로 인연이 쌓여서 결혼까지 갔죠. 그 언니는 종교라든지 그런 거에 일체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불심이 깊은 사람이라면 기본 이상으로 괜찮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믿음으로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인간은 개차반이었고 결혼하고 나니까 깊은 불심은 개뿔, 절에도 거의 안 가더래요. 그렇게나 술을 좋아했고 담배도 즐겨 피웠고 능력은 쥐뿔 없어서 돈도 못 벌어다 주었죠. 결혼하자마자 첫째를 임신했던 것이 첫 번째 후회요. 이혼하니 많이 그러면서 도망치듯 별거 생활까지 갔었다가 가머니설에 속아서 다시 함께 살았는데 그때 둘째를 임신했던 것이 두 번째 후회라며 그 언니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댁의 작자들은 전부 미친 것들 뿐이라서 그 언니가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다가 결국은 이혼 소송까지 가서 그 인간하고 갈라섰죠. 이혼 소송도 구질구질했어요. 그 인간이 자기는 절대 이혼당할 이유도 없고 순순히 이혼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면서 끝에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고 오만 난리를 쳤었거든요. 오죽하면 판사도 완전히 질려버린 낯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하니까 설명이 더 필요 없죠. 전쟁 같았던 이혼 과정을 다 끝내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그 언니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냥 애인 사이로 지냈고 정식으로 혼인신고는 안 했었는데 손주가 태어나면서 그 언니는 아기한테 친할아버지의 존재가 떳떳해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무난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몇 번 얼굴 보고 대화 나누고 언니랑 다 같이 식사 자리도 가졌었기에 잘 알았고요. 평범하게 일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언니랑 혼인신고를 딱 하자마자 일을 그만뒀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꺼서 불이 나가는 것처럼 꼭 그렇게 됐어요. 희한한 노릇이었죠.
어떻게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일을 다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아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나요? 그게 본심이었고 본색이었나 봅니다. 그 언니는 아무래도 본인의 인생에서 남자 복은 끝까지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며 두 번째 이혼을 준비했었죠. 결국은 갈라섰고요. 남은 인생은 절대 남자를 안 만날 거라고 선언했던 그 언니는 아직 결혼을 안 한 딸이 마음에 항상 걸렸습니다. 딸이 엄마의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지 지난 세월 그걸 다 봐왔으니 그래서 나이 먹도록 결혼을 안 하는 것인가 싶어서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저도 그 사정을 다 알았기에 그 딸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저의 일처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는 저의 모습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던 그 언니가 문득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조심스레 붙잡아 오더군요. 효은이를 생각하면 내가 마냥 기쁘지는 않아. 내 마음이 어떤지 알지? 나는 우리 은정이를 생각하는 것만큼 효은이 생각도 해. 우리 딸? 언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엄마보다 나은 딸이 어디 은정이뿐인 줄 알아? 우리 효은이도 자기 엄마보다 훨씬 낫잖아. 나는 걱정 안 해. 그래 맞다. 효은이가 성격도 착하고 인상도 해사하고 게다가 똘똘하기는 또 여간 똘똘하니. 뭐래도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인생 잘 꾸려갈 애지. 제가 넋살을 부리자 즉시 그 언니는 한수를 더 뜨면서 효은이 칭찬에 나서더군요. 제 딸 효은이 말입니다. 그 언니가 자기 딸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 기쁜 일을 앞두고도 제 앞에서 마냥 기뻐하기만 할 수 없었던 이유였죠. 저희 모녀에게도 이모저모가 있었거든요. 애초에 제가 그 언니와 친해졌던 건 서로가 닮은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끼리끼리 통하는 법이라잖아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던 것을 25살, 20대의 딱 절반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소위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의 남편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너무 상투적이고 진부한 표현이었으나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딱 사랑에 빠져서 귓가에는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하였고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온통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하는 효과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때 저는 자그마한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거래처의 직원이었어요. 키가 큰 편이었고 피부도 하했죠. 저는 시골에서 태어난 유년 시절을 전부 시골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20살, 성인이 되어서야 도시로 나왔고요. 그랬던 저에게 남편은 너무나도 멋진 도시 남자의 전형으로 보였고 가슴이 설렜습니다. 남편에게 만나는 여자가 없다는 사실을 안 순간 그의 옆자리는 반드시 제 것이 될 거라는 확신을 혼자 남몰래 가졌었죠. 저는 21살 나이에 첫 연애를 해봤었고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교제에서 크나큰 설렘까지는 못 가져봤었습니다. 그리고 24살이 되자마자 어떤 남자의 구애를 받아서 차마 완강한 거절이 어려웠기에 잠깐 만나봤으나 그뿐이었고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었죠. 학창 시절에도 풋내기 사랑만 혼자 시작하고 혼자 끝내고 그렇게 해봤을 뿐 살면서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 본 적은 남편이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진정한 첫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었죠. 불타는 감정에 사로잡힌 저는 부끄럽고 민망한 것을 뒤로 한 채 남편에게 먼저 은근한 구애의 작전을 펼쳤었죠. 남편은 좋아하는 듯 부담스러워하는 듯 아주 모호한 반응으로 저를 대했었고요. 거절도 아니고 그렇다고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애매했습니다. 제가 초조해하면서 한숨을 쉬는 날들이 늘어나자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이유를 물어봤고 저는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동료는 저보다 2살 위였으며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었죠. 연애 경험도 많은 듯 했었고요. 거래처 직원인 남편을 그 동료도 알고 있었고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조언을 주더군요.
내가 전에 한번 얼핏 듣기로는 그 사람한테 여자친구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 사이 헤어졌나 보네. 내가 보기에는 얼굴값 엄청하게 생긴 사람이야. 지금 그렇게 구는 태도만 봐도 애매모호하게 굴면서 간을 보는 게 심상치 않잖아. 게다가 그 사람 나이를 생각하면 결혼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데 여차하면 결혼까지 갈 각오로 들이대는 거 맞지? 신중하게 생각 잘해야 할 거야. 요컨대 남편의 애매한 태도가 별로 좋게 생각될 게 아닌데다가 얼굴값을 하게 생긴 관상이고 나이까지 금방 결혼 생각을 해야 될 테니까 제가 신중하게 생각을 잘해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조언에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지만 고개와는 다르게 제 마음은 남편에게만 향하여서 움직일 줄은 몰랐죠. 굳이 서두를 거 없다고, 세상에 남자는 많다고 그렇게 머리로는 생각하면서도 결국에 저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남편에게 정식으로 고백을 하며 제발 교제를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나이 어린 여자가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거절할 남자는 많지 않겠죠. 왠지 난처한 듯 보이던 남편은 그럼에도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죠. 그러나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갈팡질팡한 것 같던 난처함이 깃들었던 남편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남편에게 혹시 제가 금방 차이는 것은 아닐까 계속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했던 거예요. 그런 심정이었기에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고민 한 번을 안 하고 무작정 수락을 했던 것이죠. 남편은 본인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이제는 가벼운 연애가 아니라 진지한 연애만 하고 싶어서 저의 구애에도 망설였던 것이라고 하면서 더 오래 끌 것 없이 결혼을 하고 싶은 상태라고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을 안 할 것 같으면 시간 끌지 말고 그냥 헤어지자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그랬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체 그게 얼마나 무모한 선택이었나 싶습니다. 신중하게 이것저것 다 재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결혼하기에만 급급했었고 결혼한 인생 선배님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살아나가는 걸 보면 저 또한 어떻게든 살아지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리 사이가 좋고 행복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친정 아버지는 고지식하셨고 무뚝뚝하셨고 습관적으로 큰 소리나 잘 치셨고 그에 비해 능력은 부족하셨으며 사고방식이 좁고 낡은 시골에만 갇혀서 꽉 막히셨던 분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성격이 가만히 참고만 사시는 분은 아니라서 더욱 부부간의 마찰이 잦았습니다. 친정 엄마는 자식들까지 내팽개치고 가출까지 하셨던 전적의 소유자였으니까요. 그런 과거가 있었으나 어쨌든 두 분은 여전히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결혼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역시 객관적인 남의 시선에서 보는 게 정확했던 것인지 남편은 얼굴값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도 채 안 돼서 바람이 났었거든요.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정말 피치 못할 일이었다. 믿어주라. 지금 내가 엄청나게 반성하고 있어. 2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남편이 참담한 표정으로 제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도 했었고요. 바람이 난 걸 들키지만 않았으면 이실직고를 하는 일은 영영 없었을 테지만 그런 괘씸한 가정이 들면서도 저는 남편이 반성하고 있다니까는 그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죠. 바람을 아예 안 피는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놈은 없다는 소리. 그건 제 남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걸려도 잡아떼는 사람이었다면 제 속이 나았을까요? 남편은 걸릴 때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했습니다. 반성한다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었습니다. 마치 남편은 한 곳에 정착을 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바람을 피웠어요. 습관이었죠. 정신병이었어요. 한 여자만 바라보는 건 본인의 인생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듯 그렇게 굴었고요.
더욱 기가 막힌 건 시댁의 반응이었습니다. 뭘 어쩌겠니? 마음 넓은 네가 이해하고 참고 데리고 살아야지. 시어머니께서 힘없이 말씀하시는 앞에서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었네요.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의 상습적인 바람을 두고 우리도 모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셨습니다.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기도 했네요. 그리고 시누이는 저에게 애까지 있는데 뭘 어쩌겠냐면서 나이 들면 밖으로 놔두는 것도 사라지고 가정의 자연스레 충실하게 될 테니까 지금은 그냥 지켜보기나 하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날렸습니다. 도대체 이 작자들이 왜 하나같이 유부남이 바람을 피우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저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죠. 결혼 1주년 때 바로 얼마 전에 남편의 바람 사실을 처음 알았던 저였으므로 많이 심란했었으나 그래도 남편이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한 지 꼭 2년 만에 출산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전혀 안 바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생각 없이 임신을 하지는 않았을 듯 싶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운다고 정신없이 몇 년이 훌쩍 가버렸고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있으니까 섣불리 제 머릿속에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정답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입으로만 미안하다, 잘못했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거짓말을 줄줄 늘어놓는 남편의 얼굴이 이제는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를 기만하는 존재였어요. 제가 30 나이가 되었을 때 이미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30이 되었을 때를 상상해보면 아주 단란한 가정을 꾸려서 멋진 인생을 폼나게 살고 있을 줄로만 알았었죠. 하지만 정작 실제로 30 문턱에 진입했을 때 저는 제가 걸어온 일을 후회할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돈이라도 많이 잘 벌어왔다면 제가 참고 사는 구석이라도 있었겠죠. 남편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면서 경제관념이 없었고 그런 주제에 바람을 피우는 정신병에 걸려서 오만 여자들에게 쉽게 다 퍼주고 다녔으며 결혼 전에는 집안 대소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던데 결혼하고 나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가 되어서 그렇게나 집에 용돈을 잘 드리고자 했습니다. 저는 시누이한테서 돈 한 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 혼자 자기 조카한테 용돈을 잘 챙기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일이었죠. 진짜 저만 맨날 죽어나는 나날이었어요. 결혼만 안 했어도 제 인생이 이렇게 속 터지고 재미 하나 없고 답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제가 낳은 제 자식만 그나마 붙잡고 사는 형국이었죠. 못난 사람은 하나만 하는 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갈수록 가지가지로 저를 괴롭혔고 저는 참다 못해서 제 자식에게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끝내 이혼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효은이 엄마, 우리는 어떻게든 평생 함께 가야지. 그러기로 약속했었잖아. 평생 같은 징그러운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신이 나라고 생각을 해봐. 어디 한번 당신이 나였다고 생각을 한 뒤 가슴에 손을 얹고서 대답해보라고. 평생 같이 살고 싶겠어? 같이 살면 살수록 나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손해만 가득한데? 어떻게 부부가 이득만 따지고 살 수 있겠어. 손해도 감수하고 서로 못난 부분을 감싸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혼을 하자니 효은이 엄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게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나 진짜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은 안 돼. 자식 새끼를 위해서라도 내가 더는 이렇게 못 살아. 효은이 엄마, 나는 당신이 그렇게나 애딸린 이혼녀가 되고 싶어서 환장한 여자인 줄은 몰랐어. 이제 알게 되어서 너무나도 유감이고. 어쨌든 나는 이혼은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 때문에 저는 열불이 터져서 눈알이 뒤집어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거품 물고 기절할 것만 같았어요. 화병이 난 것이었죠. 결혼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을 제외하고 정말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지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온갖 집안일도 자식 키우는 일도
돈 버는 일도, 경제 관리도, 집안 대소사도 전부 제가 혼자 도맡아 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 꼴보기 싫은 낯짝으로 집안을 활보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남편만 치워버리면 후련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걷잡을 수 없었죠. 제 발등을 제가 찍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꾹 참아왔으나 남은 인생이라도 잘 살아보려면 이제라도 남편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결심이 선 것이었죠. 제 딸 효원이에게도 하등 필요 없는 아빠였으니까요. 제발 좀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어림도 없다면서 모른 척으로 일관만 해댔습니다. 시댁에서도 여태까지 참고 살았으니 그냥 앞으로도 꾹 참고 살라면서 저를 나무라는 동시에 달랬습니다. 미칠 노릇이었죠. 효원이랑 둘이 따로 나가 살면서 인연을 확 끊고 살까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럴 생각으로 준비를 슬쩍 시작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남편이 많이 아팠습니다. 몸이 계속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다가 권유를 받고서 결국 큰 대학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죽을 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으나 크게 기대는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소견을 주었고요. 청천벽력이었죠. 남편이 죽게 생겼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죽는다면 이혼을 따로 할 필요도 없다는 계산에서 오는 해방감. 아직 나이가 40대 한창 때인데 죽게 생겼으니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동정심. 제가 전부터 자꾸 구박을 하고 얼마 전부터는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꾸준히 해댔으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을 병에 걸린 것이라면서 시댁에서는 저를 원흉으로 몰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죄책감과 억울함까지 아주 복합적이었죠. 남편은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감정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단어를 골라보자면 애증이 있었겠네요. 시댁에서는 제가 전적으로 남편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너 안 그러면 나중에 지옥 간다. 시어머니께서 슬픔과 충격으로 연신 흐느끼시던 와중에도 잘도 저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종교가 없으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황당해하던 저에게 시누이는 남편이 절을 다니던 종교인이었으므로 남편이 이대로 죽게 되면 제가 업보를 받아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회개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남편이 겉으로만 절에 다니는 사람이었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았으므로 시누이의 개소리는 그대로 흘려들었어요. 차라리 남편이 이승에서 진 각종 죄로 인해서 저승에서 크게 고통을 받게 생겼다는 이야기라면 모를까. 피해자인 제가 대관절 어째서 업보 때문에 천벌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하여간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믿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배우자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 곁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을까 싶어서 간병에 나섰습니다. 오죽하면 인생을 살면서 경사는 안 챙겨도 조사는 챙겨야 한다는 말이 있겠나요? 저는 남편의 마지막 곁을 지켜주는 것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었네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남들은 한창 내 나이 때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이룰 것도 많은 때인데 그런 나이에 왜 내가 죽어야 돼? 안 돼. 이렇게는 못 죽는다. 나는 절대 이렇게는 못 가. 아니 안 가. 사지 멀쩡히 건강했어도 당신은 사회에서 잘 나가면서 많은 걸 이루고 살 인물은 아니었잖아. 별로 그렇게 아쉬워할 거 없어. 건강하고 젊을 때 일은 대충 하면서 높은 목표를 가지지도 않았고 맨날 여자들이나 어떻게 하면 더 스릴 넘치게 몰래 만나볼 수 있을까 하는 궁리나 실컷 해댔었잖아. 지금도 봐봐. 이거 병원비 당신 돈으로 나갈 거 아니야. 당신은 이거 낼 돈도 없어. 내가 벌어서 내가 모은 돈으로 당신은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효원이 엄마, 지금 죽게 생긴 사람 앞에서 꼭 그렇게 촌철살인을 날려야겠어? 당신 정말 이기적일 만큼 차가운 여자다.
내가 그때 당신 말고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죽을 날 받아놓고 누워있지 않고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때 뭐에 씌어서 당신을 선택했을까? 이제 와서 후회가 된다. 당신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나 말고 그때 당신에게 무슨 선택지가 있었는데 없었잖아. 내가 당신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들이댔던 거 맞아. 그래서 우리가 결혼까지 했지. 근데 나도 지독하게 후회했어. 어린 날이 치기? 그 충동으로 결혼까지 후딱 해버린 걸 나야말로 두고두고 후회했다는 것만 알아도.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효은이 엄마, 내가 그때 당신만 있었겠어? 나랑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 있었던 여자를 나는 그때 만나던 중이었어. 잠깐 다퉈서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게 됐었지. 다시 만났을 때는 당신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만 당신을 고른 거였어. 좋게 생긴 환자 주제에 입은 살아가지고 잘도 나불나불 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알고 싶지 않았던 옛날 그때의 비하까지 알게 되었던 것이죠. 남편은 그때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받아줄까 말까 간을 보면서 태도를 그리 굴었던 것이었어요. 어쩐지 뭔가 이상했던 면모들의 이유를 알게 되면서 저는 머리 뚜껑이 열릴 뻔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게 시한부 환자가 아니었다면 당장에 그 머리통을 후려쳤을 일이었죠. 남편의 몸 상태는 비관적이었고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리 멀지 않은 때 곧 저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참았네요. 저는 밤낮 없이 남편의 곁을 꼼짝없이 지키고 있었는데 시댁 인간들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새치어로 하는 간병에만 뛰어난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직접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일부러만 참견을 해댔고 남편의 상태가 나빠지는 날에는 그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면서 난리를 쳐댔습니다. 잔소리가 끊임이 없었죠. 그 또한 남편이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것이기에 그 뒤에는 시댁과도 끝이기에 제가 꾹 참았던 것입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봤기 때문일까요? 이제 정말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 남편은 갑자기 그동안 꽁꽁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랑 남편 사이에는 딸 효은이 말고도 원래 둘째가 있을 뻔했었어요. 둘째를 임신했었죠. 하지만 둘째는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유산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임신하기 어려워졌고 효은이는 외동으로 영영 남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저는 처음에 남편 둘째 유산 어쩌고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그때 저를 많이 못 챙겨준 것이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 본인이 바람을 피웠으며 제가 유산을 했던 날에도 상간녀하고 붙어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숙박을 예약해뒀던 거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 상간녀하고 강원도인지 어디인지까지 놀러가서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작정하고 미리 바닷가 숙박까지 알아보고 예약을 해뒀었다네요. 그래서 물을 수가 없어서 제가 유산했다는 것을 알고도 상간녀와 놀러 갔었다네요. 다 지난 옛일이라고 하지만 뒤통수가 아파도 너무 아팠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걸 밝히는 거냐고 하니까 이제 진짜로 본인이 곧 죽는다는 게 실감이 나는데 저승 가서 천벌을 받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죄를 실토하는 것이라고 그러더군요. 숨겨왔던 죄를 밝혔으니 용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진짜 속에서 천불이 솟아났습니다. 용서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지금 당신한테 저주나 안 날리는 걸 다행으로 알아. 어차피 죽을 거면 차라리 곱게 일찍 한 번에 떠나기라도 하지. 악착같이 버티며 질기게 굴어서 그걸 다 저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안겨준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시댁 인간들은 땡전 한 푼도 안 해놨어요.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다 부담하고 있었는데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참으며 버티고 있었는데 그런 저한테
남편이 옛날 죄를 밝히면서 저를 폭발하게 만든 거였죠. 그런 마당인데 저의 입에서 어떻게 용서할 테니까 마음 편히 떠나라는 소리가 곱게 나갈 수 있겠나요? 마음 같아서는 욕을 퍼붓고 싶었으나 참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시댁에서는 냉혈한이라고 비난했어요. 본인의 여죄를 털어놓았던 남편은 그날로부터 딱 사흘 후에 숨을 거뒀었죠. 장례식 때도 진짜 시댁 인간들 때문에 저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눈 감아주고 용인해주고 보듬어주고 좀 더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안 그래서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아 일찍 병 걸려서 떠난 것이라는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계속 떠들었고요. 조의금 들어온 것도 본인들이 다 챙겨야 맞다고 주장하고 저야말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돌아가실 지경이었죠. 당연히 장례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에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인간들과 손절했습니다. 어차피 제 딸 효은이도 친가라면 일찍이 질색을 한 바였습니다. 외가도 썩 변변하지 못하는데 자기 아빠도 세상 떠나고 친가까지 연을 끊게 되었으니 효은이를 너무 외롭게 만드는 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속으로 많이 미안했어요. 하지만 효은이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딸은 외모가 아빠를 닮는다더니 효은이가 얼굴은 남편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보는 사람들마다 아기가 너무 귀엽다면서 칭찬이 많았고요. 사춘기 지나면서부터는 단정한 예쁜 얼굴이 되었죠. 죽은 남편이 다른 건 전부 보잘것없어도 생긴 건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딸에게 외모 유전자 하나는 잘 물려주었더라고요. 효은이는 제 유일한 삶의 낙이자 자랑거리였습니다. 속 터져서 미칠 것 같은 순간들이 다 지나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 효은이가 있기 때문이었죠. 친구들이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대. 그래서 우리 아빠가 오늘 너무 자랑스러웠어. 우리 아빠 최고야. 어렸을 적에 아마 운동회였던가? 어떤 행사가 학교에서 열렸는데 저는 일찍이 가 있었고 도중에 남편이 잠깐 들러서 얼굴을 비춘 적이 있었어요. 그게 효은이는 너무 좋았나 보더라고요. 그 후로 몇 날 며칠을 그 이야기를 해댔었고 자기 아빠를 너무 멋있게 생각하면서 좋아했었죠. 나중에 돌아보니까 남편은 아마 그때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외근 나와서 상간녀와 노란알 궁리를 하다가 얼떨결에 잠시 효은이 학교에 들러 얼굴만 비추고 그것으로 생색낼 거리를 만든 뒤에 휙 가버렸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내막도 모르고 효은이는 좋아했으며 그 모습에 저도 흐뭇해했었네요. 불과 몇 년 뒤 효은이는 자기 아빠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왜 아빠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대체 아빠는 왜 있는 거야? 아빠가 없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그때쯤에는 이미 효은이가 자기 아빠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다 못해서 실망만 가득 품게 된 상태였죠. 남편이 오죽 실망스러운 행보만 보였어야죠. 자기 딸로부터 아무런 신뢰도 얻지 못했던 그런 아빠였어요. 제가 효은이를 볼 낯이 없었고 항상 미안했으며 동시에 대견스러웠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효은이는 사과 한 번 친 적이 없었고요. 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저를 보면서 효은이는 자기라도 저에게 절대 짐을 안겨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알아서 뭐든 잘 해내는 딸이 되었어요. 공부도 항상 어느 정도 했었고 성적은 중간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은 경기도에 있는 무난한 4년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일부 장학금 지원을 받고서 입학했어요. 정말 기특한 딸이죠. 못난 엄마에 비해서 너무 과분한 딸이었고 저는 효은이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면 다른 건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부디 효은이는 나처럼 후회스러운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효은이 내 딸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봐도 정말 착하고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그래, 내가 괜히 나서서 미리 잔소리를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저는 결혼 문제를 두고 일찍이 호들갑을 떠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좀 이르게 결혼한 편이었으니 제 딸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효은이가 결혼하는 일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해버렸던 거예요. 저희 때와는 시대가 어느덧 바뀌어서 이제 결혼들도 더욱 늦게 하는 추세였죠. 그래서 저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설마 효은이가 30대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겠다고 그럴 줄은요. 2년 교제한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27이었죠. 상대는 효은이보다 3살이 더 많았고요.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 설마 결혼을 벌써 하겠다고 그럴 줄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운 심정을 감출 길이 없었죠. 효은아,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하지 그러니. 왜요? 엄마도 태혁이 오빠가 마음에 든다고 괜찮은 청년 같다고 그랬었잖아요. 사이 삼으면 좋겠다고도 그랬으면서 이제 와서 태혁이 오빠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굳이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지. 너희 둘이 모르기는 몰라도 크게 싸운 적이 최소한 2차례는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의 헤어질 뻔한 적도 있었잖아. 에이, 사귀면서 그런 경험 없는 커플들은 거의 없을걸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좋다고 봐요. 저도 태혁이 오빠도 서로에게 숨기는 거 없이 솔직하게 다 말하고 감정 표현도 숨기지 않고 하니까요. 서로에게 솔직했고 항상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싸우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굳는다고 하잖아요. 싸운 것들 덕분에 오히려 태혁이 오빠하고 사이가 더 단단해졌고 신뢰가 생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태혁이 오빠라면 결혼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고요. 아휴, 나는 효은이 네가 그렇게 말을 해도 잘 모르겠다. 이걸 이대로 허락해주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우리 딸이 최소한 1년은 더 기다려보고 결정을 했으면 싶은데. 엄마, 뭐든지 때가 있는 법이에요. 엄마 딸을 좀 믿어주시면 안 돼요? 결혼해서 정말 잘 살 자신이 있어서 그래요. 예비 사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었죠. 다만 그냥 이대로 제 딸 효은이를 바로 시집 보내기가 망설여졌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이뤄지더군요. 다 큰 성인 자식을 대학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식이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것을 반대하고 막을 뾰족한 논리도 저에게 없었고요. 결국 상대 집안하고 이야기가 잘 이뤄지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말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무척 신이 나 있었죠. 그 모습에 살포시 웃음이 났던 저였습니다. 자기 아빠도 도통 믿음직스럽지 못한 인물이었고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서 부모 같지 않은 모습만 봤었을 텐데 그럼에도 결혼이라는 제도에 불신을 가지지 않고 20대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는 것만 봐도 어찌 보자면 제 딸 효은이가 굉장히 씩씩하고 용감하고 강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더랬죠. 제 자식에게 제가 너무 콩깍지가 씌어서 그랬었나 봅니다. 효은이를 저도 모르게 추켜 세우며 과대평가를 하며 저보다 나으니까 결혼 결정도 결혼 생활도 훨씬 잘할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제 딸 효은이가 자기 엄마인 저를 닮아서 성급하게 충동을 못 이기고 결혼을 해서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1년 6개월 만에 효은이가 저한테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사위하고 둘이 성격 차이로 불화가 생겨서 심각하게 힘들어진 건 결혼하고 1년쯤 되었을 때라고 그랬어요. 그 후로도 반년을 꾹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한테 털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사위하고 각자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결심을 선 상태였고 서로가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걸 눈치로 아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는 애정이 피어오를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연애 시절에는 서로 티격태격하고 때로는 나를 세우는 것이 감정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주는 요소였겠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모든 게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서로 싸워도 도망칠 곳이 없었고 서로가 서로를 옥죄는 감옥처럼 점점 더 그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딸과 사위는 성격의 조합이 비유를 하자면 불과 불의 만남 같았으니 연애 때나 그게 뜨겁고 좋았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서로의 존재가 불지옥이었습니다.
게다가 딸이 결국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화가 난 사위가 제 딸의 뺨을 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은 뺨을 맞고 바닥에 엎어지는 통에 반격도 못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식히고 나서 사위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말다툼이 벌어지자 사위가 또 손찌검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딸이 맞고 나서 바로 따져 물었는데 그러자 사위가 딸을 한 번 더 때렸다고 하더군요. 아주 기본적으로 손버릇이 나쁜 놈이었는데 그제서야 본색이 드러난 모양이었습니다. 딸은 무서워서 즉시 더 따지지 못했고 이튿날 사위가 때린 걸 사과했대요. 하지만 그 사과를 딸은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었죠. 놀라서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저는 두 사람이 다시는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리고서 빨리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괜히 더 시간을 끌며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장 사돈 측에 연락을 해서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요. 제 딸이 얻어맞았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군말 없이 빠르게 이혼을 처리하고자 하더군요. 덕분에 속전속결로 이혼 과정이 진행되었어요. 딸은 제 앞에서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덕분에 깔끔하게 이혼도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도 답답하게 헤매고 있었겠죠. 고마워요, 엄마. 너무 죄송한 만큼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잘 살게요. 그래, 효원아. 앞으로는 더 잘 살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 요즘 세상에 이혼이 대수니? 이혼하고도 카메라 앞에 연예인이 당당하게 나와서 이혼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시대야. 네가 전혀 주눅 들거나 괜히 미안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인생이고 네가 주인공이야. 알았지? 제가 솔직히 어떻게 속상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나요. 아무렇지 않을 리가 없었죠. 그러나 자식을 위하는 심정으로 일부러 대수롭지 않은 듯 굴면서 효원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효원이가 눈빛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잘못된 만남이었던 지난 결혼 생활을 잊고 효원이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어요. 효원이가 다시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효원이보다 1살 위의 상대였어요. 웬만해서는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었던 제 딸이 재혼을 결심하였다는 것은 웬만한 각오가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효은이는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돈도 잘 모으고 자기 관리도 잘했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5년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온 제 딸이라면 어렵게 결심한 재혼을 잘 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새롭게 맞이한 사위는 수더분한 인물이었어요. 딱히 이렇다 저렇다 꼬집어 말아 할 게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인상이었고 직장도 연봉도 집안도 모든 게 무난했습니다. 효은이는 외동인데 반해 사위는 형제가 셋이나 더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었네요. 아들 둘, 딸 둘 집이었는데 사위는 셋째였으며 가장 늦게 결혼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막내인 넷째 딸은 2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효은이와 건너 아는 사이였습니다. 효은이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친한 동창이 있는데요. 그 동창의 대학 동기가 바로 이 넷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효은이가 사위와 만났던 것이더라고요. 연결 지점이 있었다는 사실은 왠지 모르게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든 효은이는 과거보다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이었고 저는 기꺼이 재혼을 허락해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번 다녀온 사람이면 어떤가요? 그런 만큼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견례를 표방했던 식사 자리에서 사위는 마치 자기 가족들 들으라는 듯이 조용한 목소리로 그런 발언을 하였어요. 그러자 사돈 내외가 마지못해 동조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이었죠. 아까운 아들을 초혼도 아닌 며느리에게 내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환장을 노리시지만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수긍하신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속으로 씁쓸했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네요. 그리고 저는 사위가 든든한 제 딸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기만 한다면
다른 건 뭐가 문제겠나요. 결혼 실패를 겪어본 만큼 효은이는 더욱 지혜롭게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해나갈 것이라고 제 앞에서 말했었죠. 잘 사는 모습만을 저에게 보여주겠다며 의기양양해하는 효은이의 모습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렇듯 착한 효녀딸이 부디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바랐죠. 제 바람이 이뤄진 것인지 효은이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아니, 그런 줄로만 알았었죠. 어느 날 제가 친한 언니로부터 김치 한 통 받았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바로 효은이 생각부터 난 거예요. 얼른 갖다 줘야겠다 싶었죠. 익기 전에 빨리 먹어야 더 맛있을 것 같아서 김치를 주러 가겠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딸과 사위는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둘 다 바쁘고 피곤한 직장인이니 맛있는 김치로 반찬 해결해서 저녁을 먹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날이 금요일이라 퇴근길이 유독 막히는 때였고 그래서 제가 딸네 사는 집에 들러서 김치만 놓고 가겠다 하였죠. 다음 날 새벽부터 저는 등산 모임이 있어서 일찍 준비하고 자야 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만 받아서 김치만 놓고 나왔던 거예요. 5시쯤 들러서 놓고 나오려고 했는데 좀 늦어져서 제가 거의 7시가 다 돼서야 딸네 집에 도착해서 김치를 들여놨습니다. 곧 딸이랑 사위 둘 다 귀가할 때가 다 됐겠다는 생각을 하며 주차장으로 내려갔던 그때였어요. 이러니까 네가 처맞고 이혼을 했던 거야. 맞을만 했으니까 맞은 거였네. 지금 말 다 했어?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 신경 긁으면서 비아냥거리지 마. 못 배운 사람 같아 보이니까. 그렇게 되려고 운명처럼 모든 톱니바퀴가 맞물려나 보더라고요. 딱 딸이랑 사위가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말았으니까요. 그리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제가 착각했던 두 사람의 모습은 현실에서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을 쏟아냈고 그 앞에서 효은이는 지치고 넌덜머리가 난다는 표정이었어요. 비스듬히 옆모습만 보였으나 알 수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당혹스럽던 바로 그 순간 인상이 험악해진 사위가 손을 번쩍 들어서 제 딸 효은이의 뺨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이게 사람 열받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어? 너 아주 매를 버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 효은이는 비틀거리며 간신히 넘어지지 않았고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져서 그쪽으로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내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뭔데 감히 귀한 내 딸한테 손찌검을 해? 사위가 당황해서 주춤하는 사이 저는 효은이를 부축하듯 붙잡았어요. 그러자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던 효은이가 금세 울컥하더군요. 이런 일이 처음인 거냐고 물었습니다. 효은이는 거짓말을 할 엄두가 안 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음이 아닌 것이었죠. 효은이가 재혼인 만큼 더욱 잘해줄 것처럼 굴었던 사위가 이렇게 배신을 한 것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남자로서 창피하지도 않냐고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삿대질하며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사위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요? 이제 뭘 어쩔까요? 이혼이라도 하라고요? 딸을 2번 이혼시키고 싶으세요? 이런 뻔뻔한 일을 다 보았나? 그렇게 나오면 내가 벌벌 떨면서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빌까봐? 착각 마셔. 내 딸 때리는 사위? 억만금을 줘도 사양이야. 저는 당당하게 외쳤고 옆에서 효은이가 울음을 꾹 참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알았죠. 효은이가 재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만은 결혼 생활을 다시 파탄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억지로 참고 버텨왔다는 사실을요. 또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왔던 거예요. 그걸 알고서 사위는 비겁하게 더욱 더러운 손버릇을 드러내왔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외치자 사위는 예상 못했는지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슬쩍 꼬리를 말고 내빼더군요. 도망치는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효은이와 저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무난한 성격인 줄 알았던 사위는 결혼하고 몇 주 지났을 무렵부터 효은이가 이번이 재혼이라는 점을 들며
자꾸 사람을 깎아내리고 우습게 보는 발언을 하면서 본인이 더 우위에 있다고 강조를 해나갔다고 합니다. 속이 음침한 놈이었던 거예요. 효은이는 어떻게든 제 엄마는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참고 버텼는데 이제 와서는 후회된다고 했어요. 어떤 심정으로 견뎠던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있었기에 따스하게 효은이를 다독여 주었네요. 날 뺐던 사위는 자기 본가로 간 것이었고 자기 가족들한테 온갖 유리한 소리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돈과 통화를 했는데 결혼한 자식들 문제는 알아서 하게 두고 어른들은 뒤로 빠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제가 들었네요. 사위는 본인이 이혼당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혼을 반대했고요. 제 딸 효은이에게 재혼을 그렇게나 들먹이면서 비꼬았던 놈인데 설마 본인이 이혼당해서 이혼남이 되는 처지에 놓이고 싶진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저희 모녀에게 무슨 힘이 있나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친한 언니가 예전에 지독한 이혼 소송을 겪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곳이 있었죠. 사정을 알렸더니 역시나 팔 걷어붙이고서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변호사도 소개받았고요. 효은이는 주차장에 그때 한 번만 맞은 게 아니었던 데다가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온 것이 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본인 잘못으로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을 저는 사위가 다니는 직장에 알렸고요. 일부러 사위의 직장 주소로 관련 우편물을 보냈거든요. 효은이가 동창 인맥을 통해 사위와 처음 만났던 만큼 그걸 이용해서 그쪽으로 소문을 쫙 냈죠. 안 좋은 소문은 빨리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어느새 사위가 재활용도 불가능한 쓰레기라서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문이 인맥을 타고 흐르고 흘러서 금세 쫙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이혼당할 이유가 없다며 뻗대던 그놈은 완전히 패배하였죠. 직장을 비롯하여 온갖 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안 좋게 다 나버린 탓에 이직을 핑계대면서 급하게 퇴사까지 하였고요. 그 후로 가족끼리도 한바탕 싸운 모양인지 그놈은 혼자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는 후문을 나중에 들었더랬죠. 효은이가 그 이상한 놈의 마수에서 벗어난 게 천만다행이었고 감사할 따름이었네요. 시간이 흘러 효은이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잘나가는 인재로 거듭났어요. 연봉도 높게 받았고요. 사귀는 남자친구는 있지만 결혼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다네요. 더 이상 결혼하고 싶지가 않다나 봐요. 그 마음이 뭔지 알아서 이래라 저래라 말은 안 얹고 있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겠죠?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걸까요? 부디 현명하신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들어주시고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 슬하에는 아들 하나 그리고 딸 하나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딸아이보다는 아들 녀석을 키우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장녀인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도 어른스러운 면모가 있어서 제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혼자서도 이것저것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들 녀석은 철이 없어가지고 어미인 제가 일일이 챙겨주질 않으면 원체 덤벙거리고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녀석이어서 전 젊을 적부터 아들한테 거의 붙어 살다시피 했습니다. 엄마가 편식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이런 거 다 골고루 먹어야지 나중에 쑥쑥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엄마가 여기 숟가락에 반찬 올려줄 테니까 얼른 먹으렴.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에서 함께 있을 일이 있으면 언제나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말을 걸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뒤늦은 이야기겠지만 만약에 딸아이가 그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서운하다,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저희도 그렇게까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른스러운 딸은 제가 아들을 더 챙겨도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늘 저나 남편이 무언가 시키기 전에 스스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딸아이에게 조금 기대감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 녀석 하나 관리하기도 몸이 모자른데 마침 착한 딸아이가 옆에서 저를 도와주니 분명 아들이랑 같은 자식인데도
은연중에 뭐 하나라도 더 해줬으면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철들어서 자기 한몫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면 딸아인 그때부터 잘해줘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철이 들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딸아이는 학교에서 성적도 잘 받아오고 선생님들 칭찬이 자주 있었는데 아들 녀석은 학교에 한번 가면은 한석이가 좀 말썽을 많이 부리는 편이에요, 어머님. 조금 더 친구들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만 듣기 일쑤였습니다. 언제까지 선생님한테 혼날래? 누나 봐라. 혼자서도 그렇게 싹싹하게 잘하잖니. 선생님들 칭찬도 많이 받고 너도 누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해야지. 싫어요. 저는 공부하는 것보단 애들이랑 노는 게 더 좋아요. 그나마 어릴 때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가 점점 머리가 크다 보니까 잘못하면 소년원까지 들락날락 거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사고를 치고 다니더라고요. 매일같이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달려나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필요하다면 합의를 해서 아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일만은 막아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 손을 꼭 잡고서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이런 사고만은 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제 말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답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다른 사고를 치며 저와 남편을 힘들게 했죠. 대체 왜 그러는 거냐? 우리가 너한테 큰 걸 바란 적이 있기나 해? 사고만 치지 말아달라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일을 벌여? 딸아이가 자기 힘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만의 사회생활을 할 때 아들은 여전히 저와 남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라면 저랑 남편 성격상 아들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아들의 노력을 기특하게 여기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안달이었겠죠. 하지만 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집에서 탱자탱자 놀기만 했습니다. 살은 점점 뒤룩뒤룩 쪄가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면 부모에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라도 아들이 이미 심각하게 망가졌음을 알고 제대로 훈육을 했다면 무언가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아들을 더 이상 아들 취급하지 않고 내쫓기라도 했으면 당장 먹고 살려고 개과천선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당시 저와 남편은 아들의 행동에 한껏 지쳐 있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래도 이러다 말 거야 라는 희망을 버리질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나 귀하게 키워왔던 아들이었고 그저 지금은 방황의 시기가 약간 길 뿐이지 분명 나중에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서 자기 몫은 제대로 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해가 갈수록 그런 저희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고 여전히 툭하면 누군가와 시비를 걸고 사고를 치는지라 집에서 며칠간 못 본 아들을 경찰서에서 보는 날도 많았습니다. 너 뭐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놈아? 말 걸지 마요 짜증나게. 딸아이는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자기 자식도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데 아들은 50살이 돼도 여자는커녕 제대로 자기 일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돈이 필요하면 전화 남편에게 달라고 했고 그때마다 저희는 부모로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으나 결국 마지막엔 아들에게 약해져서 언제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라며 돈을 쥐어줬습니다. 아들이 저희에게 그랬거든요. 나도 돈만 있으면 뭐든 해볼 거예요. 누나처럼. 희망 고문이었죠.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돈을 쥐어줬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이토록 엉망진창으로 자랐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있는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서는 아들을 밖으로 내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저희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 저희를 보고 딸은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저러고 있는 거 냅두실 건가요? 제가 예전부터도 종종 이야기했잖아요. 쟤 저렇게 컸다간 아무것도 못한다고. 근데 지금 보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부모님들 용돈을 탔어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해요. 계속 이렇게 애달래듯이 달랠 게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딸아이의 말이 1000번, 10,000번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괘씸하게 들렸는지 장녀가 돼서 부모처럼 동생을 챙기지 않는 딸이 갑자기 미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우리처럼 동생 한번 챙긴 적이 있기나 하니? 자기 사느라 바빴던 주제에 그렇게 말만 하면 다야? 라며 옳은 말을 하는 딸을 오히려 타박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왜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도 정말 너무하네요. 엄마는 늘 아들만 우선이었지 나는 늘 뒷전이었어요. 그거 알아요? 하며 뛰쳐나갔죠. 그 뒤로 연락도 잠시 뜸했습니다. 저에게 많이 섭섭했던 거지요. 그러는 와중에도 아들은 살뜰하게 사고를 치고 다니고 결국 저희가 막아주다 못해 교도소까지 한번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남편은 쓰러졌죠.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아들을 교도소로 보내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상대였던 남편까지 쓰러지고 나자 전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서 그저 쓰러진 남편의 손을 잡고 얼른 일어나 달라고 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쓰러진 와중에도 가끔씩 정신이 들면 아들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곤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다 우리가 못나서 그래. 우리가 잘못 애를 기른 거야. 대체 우리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길래. 아픈 와중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남편은 그렇게 아들 걱정을 하며 골골 앓았습니다. 그 탓이었을까요? 조금만 곁에 있어 달란 제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 장례식을 열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는데 소식을 들은 딸아이가 연락을 했습니다. 바빠서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을 못한다는 이야기였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상중인데도 불구하고 조문객들 다 있는 곳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우리 자식이냐?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바쁘단 이야기를 하면서 못 와? 그러면 이 애미 혼자 장례식을 지키란 말이야? 아이고,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 하나 없다더니 지부모 죽었는데도 안 온다는 게 자식이냐? 전화기를 붙잡고 울며 난리를 쳐도 딸아이는 매정했습니다. 졸지에 가족 하나 없이 남편 상을 치러야 했던 저는 제대로 된 이유도 설명 안 하고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딸이 너무도 미웠습니다. 친척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행동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일부러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그러면서 내심 딸아이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락을 안 하니 딸아이도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죠. 참다 문자도 보내봤습니다. 너 지금 이 늙은 어미랑 기싸움이라도 하자는 거니? 내가 연락을 안 한다고 어떻게 너까지 나한테 연락을 안 할 수가 있어? 너가 자식이야? 자식이면 부모가 잘 지내나 연락하는 게 도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혼자 남은 어미가 걱정이 되지도 않니? 그리고 이제 곧 네 동생 출소한다. 내가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데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어미 마음을 몰라? 답장이 없는 딸을 원망하고
혼자 울던 것도 잠시 아들을 출소하고 나서 저는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너무나 바빴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이상 생활비는 거의 똑 떨어졌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했는데 나이 먹은 늙은이가 혼자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건물 청소부로 새벽부터 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손에 잡히는 돈은 얼마 없고 그런 와중에도 아들은 틈만 나면 계속 돈을 달라고 해서 술이나 퍼먹고 다니니 그걸 도저히 맞춰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은 정말 정신 차렸다고 하면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이제까지 당한 게 있으니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며 효도하겠다는 말. 전 효도까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처럼 사람 고시만 하고 살길 바랬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몰래 꽁꽁 숨겨놓은 남편의 보험금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번만일 거야. 이제는 아들도 스스로 일을 구해서 혼자 살아나가겠지. 그래, 이번만 참자. 이번만. 하지만 결과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단돈 10,000원이 아니라 몇천 원도 주기 힘들 지경에 이르자 그때서야 저는 지금이라도 아들에게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대체 무슨 술을 마셨는지 몰라도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온 아들이 베베 꼬이는 혀로 아, 엄마, 나 빨리 5만 원만 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나 이제 너 줄 돈 없다. 라며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씨, 그동안 달라고 할 때마다 잘 줘놓고 무슨 돈이 없어. 거짓말하지 마. 진짜 돈이 없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를 줬는지 이제 셀 수도 없어. 내가 나 먹을 끼니까지 굶어가며 준 돈이다. 네가 비록 지금까진 말썽도 많이 부리고 나이값을 못했을지언정 그래도 교도소까지 살다 나왔는데 이제는 정신 차릴 것 같아서 참았다. 근데 네 아버지 목숨값은 어디에다가 날려먹고 또 돈을 달라고 해. 아버지도 너 감옥에 있는 동안 돌아가셨어. 이제 부모라고 남은 건 나뿐이다. 나 죽으면은 너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거야. 너한테 줄 돈 정말로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다. 설사 돈이 있어도 이제는 너한테 줄 일 없으니 그리 알아라. 살면서 그렇게까지 아들한테 단호하게 이야기해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말에 최소한 수긍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눈에 불을 켜고서 집안에 있는 온 물건을 다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주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왔었습니다. 그만하라고 목이 쉬어라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이미 아들은 이성을 잃었는지 경찰이 강제적으로 말리고 나서야 씩씩거리면서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그만뒀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어요. 아들이 난폭한 구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때리려고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건을 던지면서 군 적은 없었기에 아들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라도 그 선을 넘진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서야 알 수 있었죠. 아들은 수틀리면 부모인 저라도 충분히 손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요. 출동한 경찰과 어찌저찌 잘 마무리하고 아들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건지, 이럴 땐 남편이라도 살아있었으면 기대기라도 할 텐데. 그러다 문득 딸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제 문자에 답장이 없던 것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딸아이한테 위로라도 받고 싶어서 연락도 안 하고 바로 택시를 잡아탄 채 2시간 거리에 있는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서도 긴장이 가시질 않아서 계속 손톱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달리던 중에 딸아이가 저를 그리 반기지 않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했지만 설마 했죠.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비록 아들을 조금 더 편애한 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이라고 못해준 게 있었나. 설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내치진 않겠지. 하지만 기껏 찾아간 딸아이 집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길래 엄마다. 문 좀 열어다오. 라고 했더니 딸아이는 저한테 엄마 같은 거 없어요. 라고 하더니 죽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대문을 쾅쾅 두들겼습니다. 엄마 같은 거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빨리 이 문 열어라. 정말 이 문 안 열 거야? 뼈가 아프도록 문을 쳐댔지만 딸아이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에 불안해진 나머지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구구절절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이 출소하고 사회로 나온 일, 돈은 달란 이야기에 돈이 없다고 하자 경찰까지 올 정도로 집안에서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부린 일.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자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그 와중에도 딸이 미웠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젠 문을 열어주고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집안 식구들이랑 다 연 끊었어요. 앞으로 찾아와도 대꾸조차 안 할 거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요. 저에게 가족은 없습니다. 그 뒤로 몇십 분을 넘게 딸아이 집 밖에서 기다렸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유난히 하늘에 별빛이 밝더군요. 그걸 보니 아이들이 순수했던 어릴 적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난장판이 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몇십 년을 넘게 살아온 세월이 어쩐지 이렇게 허망한지. 멍청하게도 딸아이가 직접적으로 저희와 연을 끊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딸이 저희 집에서 무척이나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거지요. 부끄럽지만 저는 딸아이의 희생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의젓하고 어른스럽게 자라와서 철없는 남동생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딸아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동생이 돈이 좀 필요하대잖아. 얘가 좀 뭐라도 해보겠다는데 너는 누나가 돼서 돈도 하나 못 빌려주니? 그럴 때마다 전 언제나 앞장서서 딸아이를 닥달했습니다. 분명히 딸아이도 소중하게 키워야 했을 자식인데 저는 아들을 끼고 사느라 딸아이의 아픔을 미처 보지 못했고 그런 와중에도 딸아이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오고 있었을 겁니다. 애가 힘들게 일해서 나중에 시집 가겠다고 벌어온 돈 아들 주겠다시고 다 뺏어온 적이 있었어요. 엄마, 나 그거 시집 갈 때 쓸 돈이에요. 저 이것까지 없으면 정말 빈털털이 돼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돈 벌었는지 알잖아요. 딸아이는 언제나 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항변했지만 저도 그리고 남편도 그 말에 자세히 귀를 기울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당장 돈을 쥐어줬을 때 아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마다 딸아이는 칼을 갈고 있었겠죠. 결국 그때 딸아이가 억지로 빼앗겼던 돈은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날려먹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딸아이가 저와 연락을 하려고 들지 않기 시작한 것도 그 사건이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딸아이는 주기적으로 저희 집에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배우는 것도 좋아했던 딸은 저희 때문에 대학도 가지 못할 뻔했어요. 등록금이 든다는 것이 이유였죠. 네 동생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누나인 네가 이기적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볼 수가 있어? 미리 말하는데
우린 절대 등록금 같은 거 못 해준다. 그러니까 너도 대학 갈 생각 하지 말고 빨리 취직해서 일이나 해. 하지만 그런 저희의 말에도 딸아이는 결국 혼자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며 대학교 4년을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 번 칭찬해 준 적 없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딸아이는 혼자서도 잘 크니까 나는 아들에게 집중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너무도 망나니같이 굴었기에 어떻게 정상 만들어 보겠다고 똑같이 부모의 사랑이 필요했을 딸아이를 외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때 제가 한 행동의 외면인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돌보느라 너무 바빴고 남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딸아이는 한 번도 저희에게 힘들다, 외롭다, 서럽단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냥 단순하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상처가 됐을 거라는 것을 모르고요. 제 잘못을 모르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야기는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딸아이와 저는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정신 차리고 나니 딸아이와 연이 뚝 끊겨 있었기에 아무리 제가 잘못을 한 거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변명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강서방, 제발 우리 딸아이와 연락 좀 하게 해주게나. 얘가 내 전화는 받질 않는데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 그래. 응? 부탁 좀 하네. 사위는 난처한 기색이었지만 아마 장모인 제 부탁을 바로 거절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사위 덕분에 딸아이와 한 번이라도 이야기할 기회를 잡게 되었어요. 내 배로 직접 낳아서 키워온 딸을 보는 건데 남을 보는 것처럼 긴장이 돼서 찬물만 수없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 장소에 나온 딸은 애정이라곤 전혀 없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빨리 얘기하고 끝내요. 솔직히 엄마랑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 우선 내가 그동안 너한테 신경을 못 써서 미안하다. 변명 같겠지만 네 동생이 너무 철이 없고 어린데 너는 어른스럽고 어렸을 때부터 의젓하니 부모가 뭐 시키지 않아도 척척 해내는 똑부러진 딸이라서 나도 모르게 넌 그냥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너에 비하면 많이 모자란 동생을 돌보는데 더 신경을 썼고 너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는 외면이라고 느껴졌을 것 같구나. 정말 미안하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전 더 엄마랑 얘기할 생각 없어요. 어차피 저희 가족 중에 저만 없으면 아주 화목했을 테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땐 저도 바보 같았어서 그래도 가족이니까 함께해야 한다고 그렇게 미련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특히 엄마가 말한 것도 그렇지만 동생이란 녀석이 저희 집에 와서 하는 꼴을 보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동생이 너를 찾아갔다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에 딸아이를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죠. 아들은 딸아이 집에도 자주 찾아가선 돈을 빌려달라고 행패를 부린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저보다 훨씬 더 칼 같고 아마 오래전부터 지 동생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도 안 듣고 틈만 나면 패를 끼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빌려달란 아들의 요구에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의 화가 난 아들은 딸아이를 때리기 위해서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위가 딸아이 앞을 가로막았고 덕분에 아들은 자기 매형을 물리적으로 하고 만 것이 된 셈이었죠. 아무리 아들이 망나니 같아도 손을 들어서 누군가를 해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담담히 그 당시의 일을 이야기하는 딸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전 그저 입만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을 기점으로 우리 가족이랑 연 끊었어요. 그 뒤로도 걔가 한번 찾아왔었는데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솔직히 저라고 해서 가족들이랑 연 끊는 게 좋은 건 당연히 아니에요. 하지만 동생은 물론이고 엄마도 평생 제 안위는 신경 쓰지 않고 늘 동생만 끼고 사느라 바쁠 테니 그런 가족은 제 손에서 놓는 게 맞겠죠. 이제 할 말은 다 했어요. 남편한테도 엄마 번호 차단하라고 할 거니까 다신 내 가족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엄마도 동생도 그리고 죽은 아버지도 제 가족 아니에요. 서러움에 눈물이 뚝뚝 흘렀는데 그런 딸에게 반박할 말이 없다는 것이 더욱 서글프고 화가 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등지고 나가는 딸의 뒷모습만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동안의 나날들이 너무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나쁜 말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딸이 이렇게 날카로운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싶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기적인 엄마인가 봅니다. 딸의 아픔을 이해하는 와중에도 서럽고 그래도 사과까지 했는데 한 번만 좋게 넘어가 주지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보면요. 지금은 아들이 또 해코지 할까봐 혼자 있는 막내 동생네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싶어서 딸아이에게 말을 또 걸어보고자 했지만 정말 제 번호를 차단했는지 딸도 사위도 손주들도 제 연락을 받질 않습니다. 자기 동생 찾아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또 문 앞에 찾아가면 저한테도 경찰을 부를까봐 그건 무서워서 못 가고 있어요. 하지만 평생 이러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인데 정말 제 딸은 저와 인연을 끊은 거겠죠? 일단 저도 제 모든 일들을 반성하고 있는 만큼 아들이랑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여나 아들이 저한테 화를 내서 때리기라도 하면 어떨지. 이도저도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믿고 원망스럽습니다.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너무 염치 없고 그렇지만 딸이 소중한지 너무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디 제대로 된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밝은 분이셨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좋은 어머니였고 아버지에게도 좋은 아내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칭찬과 선망의 대상이 될 만큼 자애로운 분이었죠. 살면서 저희 어머니를 본 모든 분들은 어머니에겐 구김없고 말다는 칭찬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다른 형제들 때문에 어머니는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에게 그다지 사랑받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자식 차별이 심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늘 웃음과 사랑을 나눠주실 수 있는 좋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형제가 5명이 있습니다. 저는 셋째이고 위에 오빠 2명과 아래론 여동생 2명이 있어요. 자라면서 작은 거 가지고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 여느 애들처럼 말이죠. 5 형제를 모두 돌보기에는 부모님의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에 저흰 일반적인 다른 형제 많은 집들처럼 먹을 거 하나에도 눈에 불을 켜고 덤볐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먹으려고 다른 형제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시비를 걸기 일쑤였죠. 얘들아, 형제끼리 그런 걸로 싸우면 안 되지. 응? 나눠 먹어야 착한 어린이지. 늘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는 저희 형제들의 싸움을 말리느라 바빴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다들 어렸고 순진했기에 별다른 문제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작은 것 가지고 싸우다가 혼나고 화해하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첫째 오빠가 커가면서 조금씩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렸던 저, 그리고 동생들조차도 첫째 오빠가 부모님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엄마,
아빠는 나한테 신경 좀 꺼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첫째 오빠는 학창시절에 흔히 말하는 양아치 패거리와 어울렸습니다. 매일 밤 늦게 집에 들어왔고 어쩌다간 아예 집에 발길조차 끊은 적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집안에 큰 관심이 없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첫째 오빠를 찾아다니느라 밤새 바깥을 돌아다니다 오기도 했습니다. 엄마, 형은 엄마가 그런다고 해서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좀 포기하세요. 보다 못한 둘째 오빠가 그런 어머니를 말린 적도 많았습니다. 사실 어린 제가 보기에도 첫째 오빤 정말 어머니가 본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머니를 막대했습니다. 네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인데 어떻게 엄마가 돼서는 내 자식을 포기하겠니? 우리 둘째가 엄마 걱정해주는 건 잘 알고 너무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엄마 아들이잖아. 하지만 어머니는 언젠간 첫째 오빠가 다시 예전처럼 착한 아들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오빠가 몇 번이고 경찰서에 잡혀 있어도 언제나 말로써만 타이르며 다시 집으로 데려왔고 방관을 하다가도 첫째 오빠의 버릇없는 행동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아버지가 첫째 오빠를 때리려고 몽둥이를 찾아다닐 때도 온몸을 던져 아버지를 막았고 언제부턴가 저희는 뒷전이고 첫째 오빠만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저희는 신경을 안 쓰고 매일 첫째 오빠만을 부르는 게 짜증났어요. 나도 엄마 좋아하는데 둘째 오빠랑 동생들도 엄마 좋아하고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왜 맨날 엄마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사고만 치는 첫째 오빠 때문에 우리랑은 놀아주지도 않는 거야? 다른 형제들 중에서도 저는 유독 그런 생각이 심했습니다. 자꾸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첫째 오빠도 싫었고 그런 첫째 오빠를 졸졸 따라다니느라 저는 안중에도 없는 어머니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어머니한테 심한 말도 했어요. 자꾸 그럴 거면 나가서 첫째 오빠 엄마만 하면서 살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어머니 가슴에 비수를 꽂을 정도로 아팠는지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허망해 보이는 어머니 표정을 보고도 그저 제가 마음 상한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다고 절대 생각 안 했어요. 하지만 딱 그로부터 하루 뒤 저는 어머니에게 그런 모질고 나쁜 말을 했던 제 자신을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선자 씨네 댁 맞으십니까? 지금 김선자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무진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바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첫째한테만 신경 쓰느라 소홀하게 했다면서 저 좋아하는 돼지갈비를 구워주겠다고 일찍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어머니가 제 투정을 들어주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서 어서 빨리 어머니가 구워줄 돼지갈비를 먹을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화가 와서 집에 있던 둘째 오빠가 받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였죠. 우왕좌왕하면서도 둘째 오빠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교통사고로 당했대. 지금 응급실이라는데 얼른 가야 할 것 같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동생들과 함께 어리벙벙하게 있던 저는 둘째 오빠 손에 이끌려서 대충 외투만을 걸치고 슬리퍼 차림으로 밖에 나가야 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저와 동생들에게 엄마가 차 사고가 났대. 지금 병원에 쓰러져 계셔서 우리가 얼른 가야 돼. 라고 설명을 했지만 당시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닌데, 우리 엄마 나 고기 구워주려고 돼지갈비 사러 나간 건데 지금 시장에 있을 텐데.
동생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둘째 오빠도 애써 울음을 꾹 참는 얼굴로 앞만 보고 있고 아버지도 영 심란하고 힘든 표정이었지만 저만이 이 상황이 너무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도달했을 때에도 어머니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는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처참한 몰골로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투정만 부리지 않았다면 엄마가 내 기분을 풀어주려고 돼지갈비를 사러 시장에 가지도 않았을 테고 시장에 안 갔다면 이런 사고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이 내 탓 같아서 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생명이 위독할 정도였어요. 특히나 오른쪽 무릎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나중에 의식을 되찾고 회복을 한다고 해도 정상인처럼 걸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온 가족이 그저 어머니의 쾌유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밖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깨어나라고 빌어도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냐는 것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꿈에서 어머니가 저를 원망하고 탓하는 악몽도 꾸었고 그럴 때면 새벽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어나서 해가 뜰 때까지 다시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사고 난 거 네 탓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죄책감 가지고 그러지 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엄마가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해.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둘째 오빠는 그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둘째 오빠도 당시 어렸기 때문에 본인도 엄마가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 슬프고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오빠는 언제나 자기보다 더 어린 저를 보듬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둘째 오빠가 그만큼 저에게 신경을 써주었기에 저도 나중 가서는 그저 엄마가 빨리 깨어나기만을 바라면서 병원에 가고 또 갔어요. 그러기를 2주일째 드디어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우리 알아보겠어? 이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불안해했던 저희 가족은 어머니가 저희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며 완전히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깨어나면 절대로 그 앞에서 울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는데 막상 계속해서 감겨있던 어머니의 눈꺼풀이 밝게 뜨이고 그 눈길이 저희 쪽을 향하자마자 전 신발이 벗겨질 기세로 달려가서는 어머니의 침대 근처에서 그 마른 손을 꼭 붙잡고 너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나 돼지갈비 구워준다고 시장만 안 갔어도 나 때문이야. 엄마가 다친 거 다 나 때문이야. 미안해,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용서해줘. 괜찮아, 송이야. 엄마 괜찮아. 너 때문에 다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 울자. 우리 착한 딸. 응? 왜 그런 나쁜 생각을 했어? 비록 어머니는 저를 용서해 주셨고 다행히 돌아가시지 않고 깨어나긴 했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오른쪽 무릎뼈를 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랬기에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무릎이 쓰리도록 아파서 제대로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야 했어요. 아픈 어머니의 모습에 저희는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어머니는 언제나 괜찮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가 외출이라도 해야 할 날이 있다면 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선 엄마, 나랑 같이 가 라고 하며 불편한 어머니의 수발을 들 것을 자처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괜찮다고 했어도 제 양심의 가책은 그리 쉬이 가시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어머닌 티를 안 내려곤 했지만 몸이 아파서 그런지 더욱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첫째 오빠는 어머니가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단 한 번 병원의 얼굴을 비춘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이전에 건강했던 어머니라면 그래도 언젠가는 정신 차릴 거야 라며 최소한 겉으로라도 웃어 보일 수 있었을 텐데 몸이 아파 거동이 힘들어진 어머닌 조금씩 우리 첫째가 너무 보고 싶다라며 저희 앞에서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머니의 무릎을 저렇게 만든 장본인이란 것에 쓰라린 고통과 안 그래도 힘든 엄마를 더 힘들게 하는 첫째 오빠에 대한 원망으로 제 자신을 통솔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어머니의 바람대로 첫째 오빠가 나중에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시 좋은 오빠가 되었다면 애초에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쓸 일도 없었을 겁니다. 동생들까지 모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첫째 오빠는 여전히 양아치처럼 굴었어요. 오히려 나이가 먹어가지고 머리가 더 커서 예전엔 차마 하지 못했던 짓까지 담 크게 저질렀죠. 여기다 차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진 쓰지도 못합니다. 다만 그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빠가 제 가족이 아니길 바랬고 어머니에게 욕짓거리까지 하며 내 인생에 그냥 관심 꺼요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첫째 오빠는 교도소까지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수백 번을 훈육하고 그 애절하고 눈물 어린 사랑과 타이름을 보여줬음에도 첫째 오빠한테는 전혀 소용이 없던 거였죠. 저는 아빠를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좀 이야기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첫째 오빠 대체 언제까지 저럴 건데? 그래, 솔직히 나는 오빠가 저렇게 사는 거 상관없어. 그냥 나한테 애초부터 오빠 같은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하잖아. 그러면은 아빠라도 오빠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제대로 혼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좋은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죠. 아주 가부장적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나 자식들에게 큰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첫째 오빠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알아서 해 라며 어머니에게 짐을 지우고 본인은 자기 삶을 살기 바빴습니다. 어렸을 적 처음으로 혼냈을 때도 첫째 오빠가 아버지의 지갑에 손대었기 때문이었을 정도로 아버진 본인 개인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모든 교육을 전부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어릴 땐 몰랐지만 크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한 번도 아버지에게 대든 적이 없었지만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대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애초에 그런 자식의 호소에 마음이 움직여 다시 태어날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첫째 오빠가 그렇게 무수한 잘못들을 저질렀을 때 한 번은 이를 바로잡으려고 했겠죠. 둘째 오빠, 저, 그리고 동생들은 어머니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100명의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한 명의 나쁜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가 더 크게 보이듯이 어머니는 저희가 아무리 위로를 하고 효도를 하려고 해도 언제나 어긋나는 첫째 오빠 때문에 늘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한 번 더 좌절케 하는 사건이 생기고 맙니다. 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일주일도 넘은 긴 장마로 인해서 매일같이 꿉꿉하다가 이상하게도 그날은 유독 화창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우리 가족들끼리 가까운데 산책이나 다녀오자 라며 어머니를 모시고 집 근처 공원에라도 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바빴던 저희가 마침 또 그날은 다 같이 시간이 맞아가지고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간만에 기분 전환도 할 겸 옷을 입고 거의 나가기 직전이었던 그때 어머니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밝은 얼굴로 전화를 받았던 어머니는 통화가 이어질수록 정말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이 되어서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전화길래 그래? 네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는데, 뭐? 사고를 당했다고 아버지가? 어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저희 모두 직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저희가 아버지를 찾아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아버지의 숨은 끊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픈 다리도 있고 흰 천이 덮인 아버지 시신 곁으로 가서 끔찍한 소리를 내며 울다가 쓰러지셨고, 저희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어머니를 신경 써야 했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이미 첫째 오빠랑 완전히 연을 끊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에 둘째 오빠와 저 나머지 동생들끼리 어머니를 돌보았어요. 어머니의 몸 상태 때문에 혼자 있을 수가 없었던 만큼 자식들 중 한 명이라도 어머니 곁에서 함께해야 했습니다. 내가 엄마 돌보고 있을 테니까 오빠랑 너네들은 신경 안 써도 돼. 송이, 너 혼자 괜찮겠어? 저희도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식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선뜻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쉽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은 있었지만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서서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던 것도 있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진 것에 대해 제가 원인이 되었다는 그러한 부채감도 한몫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결국 저는 약 2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어머니를 어려워하지 않았고 저희 집 사정을 전부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크게 눈치가 보이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늘 고마워하면서 미안해했죠. 우리 김서방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네. 아니에요, 장모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장모님 덕에 집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졌고 좋은걸요. 하지만 어머니는 오래 계시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2년밖에 있을 수 없던 이유는 저희 집 사정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참담한 얼굴로 제게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나도 마음 같아서는 지금처럼 장모님이랑 함께 있고 싶어. 당신 사정도 다 알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둘이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 나 이번에 월급 줄어든 거 당신도 알잖아. 당신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어머니랑 함께 지내기는 힘들 것 같아.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해. 어머니가 평소에 사치를 하거나 그러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신경 쓸까봐 일부러 배부르단 핑계대면서 밥도 덜 드시고 저희가 가끔 어머니 입으라고 옷이라도 사다 드려도 아유, 뭘 이런 걸 사, 돈 아깝게 라며 수십 번도 더 거절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기가 힘들 정도로 저희 사정이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느껴지던지 어머니를 이대로 보내야 한다니. 하지만 다행히 이런 저의 사정을 알게 된 넷째 동생이 내가 어머니랑 같이 살게 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참으로 죄송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자식으로서 아예 어머니를 저버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동생네서 산다고 해도 연락은 자주 드렸어요. 동생 부부 생활에 귀찮은 일이라도 만들게 될까봐 찾아가긴 힘들었지만 그래서 더욱더 어머니에게 자잘한 안부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건강 괜찮아요? 몸 아픈 곳은 없고? 아이고, 전화 안 해도 된대도 너도 바쁜데 가족도 챙겨야 하고. 오죽하면 어머니가 앞으로는 매일같이 전화하지 말라고 못 박을 정도로 말이죠.
어머니가 넷째 동생네 집에 가게 된 뒤로 저희는 이전보단 훨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정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저는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시니까 언니도 너무 신경 쓰지 마. 형부랑 둘이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나 그런 생각만 하고 지내. 물론 넷째 동생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역시 어머니와 평생 함께할 것이라고 마음을 먹고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함께 살기 힘들어진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동생이라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완벽히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보였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여기 맡겨지고 저기 맡겨지고 하는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넷째 동생의 집에서 2년 정도 지냈을 때 넷째 동생 역시 집안 사정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기가 힘들어진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달랐을지언정 과정은 저와 같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넷째 동생네 집에서도 나와서 그 뒤로 막내 동생네 집에서 함께 살아야 했고 나중에 가서는 둘째 오빠네 집에서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를 아무도 못 모시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매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결론은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낫다는 결과에 다다랐습니다. 선뜻 누구 하나 어머니를 모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매는 슬슬 서로의 눈치만 보았을 뿐 평생 우리를 키우기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의 지난 과거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세상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식들만 남아 있었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평생 집에서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내심 어머니는 괜찮을 거야 라는 어떠한 안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괜찮다고 아무리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속은 전혀 괜찮지 않을 수 있는데 언제나 자식들에게만큼은 환한 모습을 보여주시던 어머니를 전 너무나 믿었나 봅니다. 실제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나도 다 생각하고 있었단다. 이 애미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거라. 그런다고 요양원에 한 번도 안 찾아오는 건 아니지? 그럼 됐다. 요즘 요양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그러면 훨씬 재미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며 죄송해하는 저희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셨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그럼 당연하지. 요양원이 공기도 좋고 엄만 거기가 더 지내기 편해. 그러니 니들은 니들 살 길만 걱정해. 그래서 어머니는 요양원에서도 잘 지낼 거라고 그렇게 속 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딘가 그늘이 져 있던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안일하게도 자주 찾아가겠단 말이나 눈치 없게 뱉고 말았습니다. 요양원 첫날에는 둘째 오빠, 저 그리고 동생들이 모두 함께 어머니를 배웅하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저희 전부 각자 집에서 일찍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3시쯤에 갈증이 나서 눈을 떴어요. 부엌에 가서 얼음을 동동 띄운 찬물을 한 잔 마시고 문득 바깥이 보고 싶어서 잠깐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봤는데 때마침 그 순간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런 기분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아직 확인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온몸에 감당할 수 없는 소름이 돋는 그 기분. 어쩌면 저는 그 전화를 받기 전 어떠한 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저 전화가 저에게 달가운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말이죠. 송이야, 엄마가 돌아가셨어. 얼른 동생들한테 연락해서 내가 보내주는 병원으로 와.
어머니는 요양원에 입소하던 날 새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영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오직 유서 한 장을 남겨놓고 말이죠.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살면서 어미로서 그렇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예쁘게 커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어린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랑 놀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멀리하고 싶을 법도 한데 그런 티 하나 안 내고 언제나 엄마가 최고라며 곁에 있어준 너희들 덕분에 길지도 않은 인생 참으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 무조건 자식은 다 크면 부모 울타리 벗어나서 자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부족하고 모자란 어미 덕에 힘든 일만 안겨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구나. 너희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나는 내 몸이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이 순간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을 떠나야 할 때인 것 같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들, 이 이야기를 꺼내면 너희가 좋아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욕심을 하나만 부리고 싶어. 지금은 비록 우리를 등졌지만 언젠가 우연찮게라도 너희 오빠, 너희 형을 보게 되면 이 엄마가 죽기 전에도 너를 무척이나 사랑했음을 꼭 알려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절대 죄책감 같은 건 갖지 말아라. 난 하늘 날아가서 먼저 간 네 아빠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테니 너희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천천히 오도록 해라.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한 달이 지났음에도 전 아직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전화를 걸면 어머니가 받을 것만 같고 예전에 함께 살던 집을 찾아가면 어머니가 이제 왔냐면서 맞이해 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머니를 뵐 수 없다는 고통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곁에 없는 첫째 오빠 때문인 것 같아서 그냥 오빠도 어떻게 해버리고 저도 어머니 따라서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어머니의 부재는 정말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정신과라도 가서 상담 치료라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제발 어떻게 해야 제가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죽일 년입니다.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